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의 발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였습니다. 4월 이전에 이분이 했던 말을 보면 2월 18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심각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인플레는 낮아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어. 여러분 너무 쫄지마. 내가 여러분을 믿고 계속 돈을 뿌려줄게. 이분은 지금까지 돈 뿌리기를 주장하면서 비둘기파의 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일시적 인플레에 등을 돌리고 매파로 돌아섰을 때에도 이분은 끝까지 남아서 비둘기 진영을 지켰습니다.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한쪽 진영에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생존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무언가 상징적인 느낌이 확 강했죠. 그런데 이분마저 돌아섰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4월 5일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매우 심각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게 연준의 가장 중요한 과제야. 다음 연준회의에서 0.5% 금리 인상할 수 있어. 그리고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빠른 밸런스 시 축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상하지 않나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는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드디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큰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때 이후 나스닥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고 한국 코스피 지수도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단 이분뿐만 아니에요. 이분을 포함해서 여러 연준 위원들이 현재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발언했던 4월 5일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지금 금리를 당장 올려야 돼. 연방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 정도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지금 연준의 정책을 중립금리에 가깝게 옮기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 하루빨리 금리를 중립금리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였었던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실험만큼이나 해롭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5월 달에는 0.5%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립적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패트릭 앙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이분들은 적극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수의 연준 위원들이 적극적인 금리 인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이지만 메러디스 블랙이라는 분도 계시네요. 여기 블랙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른 상황입니다. 2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9%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 상승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전망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때 나올 미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전년 동월 대비 8.3%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9%에서 8.3%로 더욱더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보복 소비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를 비롯한 곡물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글로벌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상하이 락다운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하이는 세계 제1의 물류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봉쇄로 인한 물류 문제, 공급망 문제가 다시 한번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것을 하루빨리 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 차트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고요. 라인 차트가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국채금리가 더욱더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데일리 시황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살짝 둔화가 되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윗꼬리를 담으로써 연준의 긴축 이슈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 이런 말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이 무색하게 2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더욱더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3월 달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여러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이런 식으로 상승했던 기억,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물론 과거에 한번 나왔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의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속도는 3월 초와 비슷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국채금리 상승은 증시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단순히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을 외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이란 게 무엇일까요? 양적 긴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자산입니다.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많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연준은 장기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면서 국채 금리를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자 연준은 장기채 매입 속도를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지 않나요? 게다가 최근에는 테이퍼링을 완료함으로써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가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연준에서 국채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 돈을 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전쟁이 터지고 상하이 물류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둔화 요소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경기 둔화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 요소죠. 이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 장기채 금리를 이렇게 떨어지게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년물, 2년물 국채 금리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둔화된 적 보이지 않나요? 이때가 바로 3월 말에 상하이 락다운 이슈가 터지고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미국은 이런 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브레이너드 부의장께서 양적 긴축 발언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적 긴축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국채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양적 긴축 발언을 함으로써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정상화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긴축적인 발언은 당연히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 역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 급등락을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는 2, 3일 연속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증시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한 증시 역시 지속적인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연준의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이슈는 3월 초에도 이미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증시가 다시 나락으로 간다? 이런 흐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경제가 탄탄해야겠죠.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인 20만 건을 크게 밑도는 16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고용 상태가 좋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지켜보는 게 고용과 물가예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고용이 좋으면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모두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제임스 블러드 연준 총재처럼 금리를 3%까지 올린다. 매번 연준 회의를 할 때마다 금리를 0.5%씩 빅 스텝을 밟아간다? 이것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연준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듯 메이 데일리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경기 둔화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을 비롯한 여러 경제 지표의 둔화를 체크해 가면서 연준은 적절한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2020년 3월달에 달러 인덱스는 103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100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달러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 유로와 일본의 엔화가 모두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게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안화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파적인 연준의 발언이 지속되는 한 달러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다음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0.5% 한번 올리면서 금리 인상 전망치가 조정되면은 달러는 다시 살짝 조정은 받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